신인규 변호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네, 첫 번째 뉴스 바로 들어가 보죠. 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네, 이제 예정 시간을 훌쩍 넘겨서 3시간 가까이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연 거는 작년 7월 취임 한 달 회견, 그리고 9월에 100일 회견, 그리고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 이어서 이번이 네 번째였는데요. 이 대통령은 흰색에 파란색 줄무늬가 들어간 넥타이를 메고 나왔습니다. 기자회견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이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올해를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불가한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되는 해로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를 위한 4가지 국정 목표를 제시했는데, 첫 번째는 초격차 산업 강국, 두 번째는 글로벌 외교 안보 강국, 세 번째는 규범과 규칙이 확실히 지켜지는 정상사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 생명과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정부가 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임기 마지막 날이라는 심정으로 죽을 힘을 다해 뛰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예, 뭐 이재명 대통령의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국민들과의 이런 소통에 상당히 능한 그 모습이 있었는데, 역시 오늘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역시 이재명 대통령 다음을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세부적으로 따지자면 뭐 어떤 주제가 그 기자들로부터 질문이 나오더라도 회피함이 없이 좀 솔직 담백한 모습으로 본인의 유능함을 보여줬다라는 것이 상당히 큰 장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도 정말 그 대통령의 그 뭐랄까요, 꾸밈이 없는, 그러니까 솔직 담백한 그 진솔한 태도들이 아마 많은 국민들에게 신뢰감과 안정감을 주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 기자회견은 매우 성공적인 1주년 기자회견이었다, 저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좀 재미있는 장면들이 많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모저모를 그럼 나경희 기자가 정리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한 기자 20명 정도가 질문을 했는데 현안과 관련된 질문도 좀 많았습니다. 코스피 8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들어오면서 보니까 8천이 깨졌지만 아직도 저평가됐다고 생각한다. 주가는 원래 출렁출렁하고 반드시 흔들리면서 가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제가 하는 말은 매매를 결정하는 참고자료로 쓰지는 말기 바란다 라고 웃으면서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최소한 버리기 하겠냐며 쉽게 생각한 측면도 있었다면서 그 자신도 2, 3일 동안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조작기소특검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요, 진상규명에 있어서 내가 지휘하는 검찰이나 경찰이 합수본을 대규모로 구성해야 할 수도 있었지만 원래는 그게 정상이지만 국민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쓸데없이 오해가 나올 수 있으니까 국회가 특검을 정하는 게 좋겠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대통령 기자회견이 워낙 길다 보니까 짚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긴 한데요. 대통령 말말말 중에서는 신인규 변호사 어떤 부분이 좀 가장 귀에 들어왔습니까? 뭐 지금 마지막에 기자님께 소개해주신 그 특검 문제, 조작기소 관련된 내용도 상식에 맞춰서 하면 된다. 대통령께서도 설명을 자세히 하셨고, 결국에는 이게 특검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재명 정부에 있는 수사기관이 하면 또 대통령 지휘하에 있는 기관을 이용했다라는 또 비판을 어차피 할 거기 때문에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면 이건 특검을 통해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따지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고요. 무엇보다 이 경제와 관련된 이 사안들, 코스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설명도 있었고, 제가 좀 눈여겨봤던 것은 한 2가지인데, 하나는 실용주의 노선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끝까지 가겠다라는 대통령님의 의지가 굉장히 좀 인상 깊었고, 또 하나는 선거 평가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 에 대해서도 이게 지금 민주당이 승리한 거냐 패배한 거냐 의견이 분분한데,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민주당이 사실상 패배한 선거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대통령님께서도 뭐 제가 가진 인식과 굉장히 유사하게 이 선거에 대해서는 이길 수 있는 선거인데 좀 패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랄까요, 이재명 대통령 본인과 또 정권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이겠다. 그러면서 누구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자세, 더 겸손한 자세로 주권자들의 뜻을 받들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까지 오늘 냈기 때문에 저는 이 선거 평가에 관한 부분이 상당히 좀 눈여겨볼 수밖에 없었던 대목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 3일간 상태가 안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신인규 변호사님은 괜찮았습니까? 아니 뭐 솔직한 얘기로 그 민주당을 뭐 응원하는 분들의 대다수의 마음은 사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을 활용해서 상당히 이번에 좀 어떻게 보면 많은 승리,
예. 또 표차도 많이 벌릴 수 있는 그를 통해서 이제 국정 동력을 얻어서 2년차의 정부의 출범을 응원할 수 있는 그 아주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이번 선거를 자세히 보시면은 사실상 뭐 정청래 대표가 공들여서 전략 공천을 했던 재보궐 지역에서도 뭐 평택 을이나 예. 또 부산 북구갑이나 또 울산 남구 그리고 충남 공주 다 패배했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청래 대표가 책임감을 느끼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전북지사 선거도 민주당이 과거에는 막 80% 이상 얻어가지고 이기던 지역에서 이번에 불과 51% 얻어서 신승을 거뒀거든요. 네. 그럼 여기에 대한 책임론과 더불어서 사실 가장 뼈아픈 것이 뭐 대구시장 패배도 있습니다만 서울시장 선거 패배 아닌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 오세훈 시장이 이길 거라고 예상한 분도 매우 적었고 마지막까지 정말 가슴 졸이면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결국 서울시장 선거가 이렇게 패배로 나면서는 물론 정원호 후보의 뭐 경쟁력 부분도 문제 제기는 해야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 있어서 어떤 전략도 부재했고 예. 굉장히 이번에 안 좋은 선거를 치렀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도 중립을 지켜야 되니까 네. 노력은 많이 했으나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다. 그 말씀 한마디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속상하고 좀 뼈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이 좀 묻어났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신은규가 가장 날카롭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나경희 기자는 어떤 이야기가 좀 가장 귀에 들어왔습니까? 저는 일단 좀 많이 길었던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지사가 한 질문당 7, 8분 정도 대답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역시 2, 3일 동안 상태가 좋지 않았다라고 솔직하게 말한 부분이 역시 좀 선거가 성공이라고 생각하진 않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고 그걸 또 솔직하게 웃으면서 말하는 게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사실 선거 결과가 많은 예측, 심지어 출구조사도 좀 다른 게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침에 당혹스럽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대통령조차도 그랬다라고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진짜 어디서부터 뭘 바꿔야 되지? 라는 좀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번 선거 결과는 이미 나왔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고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오늘 대통령께서 보이신 그 기자회견을 통한 여러 메시지들이 오늘 많이 나왔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해석 투쟁을 할 내용이 없을 정도로 너무 명확하고 뚜렷하게 대통령께서는 오늘 본인의 뜻을 다 밝히셨어요. 근데 제가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또 선거에 대한 인식도 오늘 대통령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또 이걸 가지고 왜곡하거나 각주를 달아가지고 또 해석 투쟁으로 하려는 사람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 어떤 식으로 저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있을까요?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중에 지금 뭐 예를 들면 2, 3일 동안에 뭐 표정 관리가 안 되고 기분이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상태가 안 좋았다. 패배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 얘기는 쏙 빼버리는 거죠. 쏙 빼버리면서 사실상 그 대통령의 진위를 좀 왜곡시키려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전 앞으로도 이게 내부에서 지금 강한 노선 투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럼 정부랑 어떻게 보조를 맞춰서 더 잘할 것이냐 그 이야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마치 어떤 책임론에 휩싸이는 것이 대통령님의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이 굉장히 더 앞으로 힘들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뭐 아까 우리 나 기자님께서 굉장히 대통령님 말씀 길게 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오히려 길게 하신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풀 텍스트를 가지고 정말 어떤 뭐 살을 보탤 필요 없이 명확하게 설명을 장시간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진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아마 그 방향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좀 유일한 해결책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임금님계 캔디님이 킬러 문항 틀렸으니까 오답노트 성실하게 적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서울 선거 패배, 민주당 입장에서의 패배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 요인이 있다 이런 진단을 지금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신인글 변호사님은 그러면 어떤 요인들 때문에 서울 선거 패배를 좀 복귀하실 수 있을까요? 저도 사실 뭐 부동산이 요인이 됐다. 특히나 뭐 수도권이나 또 경기도의 기초단체장도 보면 부동산에 예민한 지역에서 패배를 했다. 뭐 이런 식의 나름의 논리를 구성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하나는 이제 뭐 합당을 안 해가지고 졌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론에 또 책임을 다른 해석이네요. 뭐 미루는 분도 계신데 저는 둘 다 정확한 해석은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도 우리가 갤럽을 통해서 정기 여론조사를 했을 때 뭐 세제까지 폭넓게 검토하는 이 부동산과의 일대 전쟁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보내오셨거든요. 근데 이것이 갑자기 선거 국면에서는 부동산 때문에 졌다라는 거는 좀 논리적 일관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좀 있고 그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얘기하시는 분들도 아니 정당 지지율 차이가 거의 25배에서 어떨 때는 50배 차이 나는 그런 상황에서 합당
성장을 안 해서 졌다라는 것은 저는 정확한 분석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진단하는 서울시장 패배 원인은 정원호 후보가 도전자로서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펼치지 않았던 것이 매우 주요한 저는 패배 원인이라고 보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실용의 노선과 과거 민주당이 보여왔던 어떤 이념적인 노선이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건데, 정원호 후보가 본 후보가 딱 되자마자 아지오라는 그 사회적 협동조합에 가서 아하. 유시민 전 장관이나 정청래 대표, 뭐 탁현민 비서관하고 사진을 찍은 모습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예. 저는 그 사진 찍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진 한 장이 보여주는 정원호 후보가 가고자 하는 어떤 방향성에 대한 것들이 저는 중도 확장성에 상당한 저는 지장을 줬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픽업을 했다라는 그 실용주의 노선과 유능한 행정가의 모습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예. 오히려 관성적으로 민주당의 전통적인 그 지지층에 기대서 가려고 했던 그 모습 자체가 저는 좀 패인의 가장 주요한 원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소위 말한 유의 이재명 현상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를 대통령이 했다라고 들리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온 사람에 대해서는 비판하거나 모욕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혹시 그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그거 약간 ABC론이 좀 생각이 날 정도로 예. 뭐 하도 그 뭐 확장적인 지지층에 대해서 뭘 이익을 받아먹으려고 들어왔다라든지 저 사람들은 이익이 떨어지면 다 배신하고 돌아갈 거다라는 식으로 상당히 그 확장적 지지층에 대한 폄훼와 조롱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게 그 유시민 전 장관이 설명했던 ABC론으로 예. 낙인을 찍었던 그 장면이 좀 생각이 났는데, 대통령께서는 오늘 중요한 말씀 하셨죠. 여당의 역할과 야당의 역할이 다르다. 여당이라고 하면은 그릇이 돼야 되고, 창과 방패로 치면 방패가 돼서 예. 잘 수성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 그릇이 된다면 한 명이라도 더 담아 안을 수 있는 통합과 포용의 자세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네네. 뭐 누가 이렇게 뭐 받아먹으려고 왔지 이런 식으로 모욕을 하면 그게 되겠냐 이런 발언까지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꼭 뉴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안 붙이더라도 질문이 그건 아니긴 했죠. 예, 이재명 노선이라고 하는 이 실용주의 정신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하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한 저는 그 민주당 일각에서 상당히 그 비토적이고 배척하는 약간의 텃세를 부리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는 우려하실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민주당이 모두의 대통령을 천명한 이재명 대통령 노선에 발맞춰서 이제는 어떤 진영, 일부의 민주당이 아니라 모두의 정당, 모두의 민주당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좀 과감하게 환골탈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확산하는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네, 점점 더 사건이 커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네, 서울 송파구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시작된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시작됐던 시위는 투표함 및 송파구 개표소로 지정이 된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으로 옮겨지면서 함께 이동을 했는데요. 주말인 어제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일대에는 수백 명이 모였고, 그 전날인 토요일 오후 10시 정도에도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33,000명 정도가 모일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선관위 직원 투표용지를 빼돌릴지 모른다라는 음모론에 또 사로잡히기도 했는데, 이 시위대가 개표소를 드나드는 시민들을 붙잡고 신원을 확인하거나 이동을 막아서기도 했고요. 태극기를 손에 들고 붉은색 옷과 모자를 착용한 시위대는 재선거, 불법 개표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네, 현장 상황은 저희가 전혜원 기자랑도 한번 살펴보긴 했는데요. 뉴스 인트로에서. 지금 상황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게 참 매우 참담하고 매우 심각한 저는 사건이 발생됐다.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6.3 선거 그 개표 직전에 결국에는 그 송파 잠실 쪽에서 투표 용지가 없어가지고 지금 참정권 행사를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이게 비단 지금 송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사실 이 투표라고 하는 이 선관위가 관장하는 투표 업무에 대한 공적인 신뢰가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선거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기본권, 이 참정권이 무력화되고 봉쇄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저 올림픽공원에 뭐 부정선거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일부 또 모여있는 것도 사실이겠지만, 그 안에 있는 대다수의 분들은 부정선거에 동의를 하지 않는 분들조차도 저는 지금 이 선관위에 안이하고 굉장히 그 행정 능력에 있어서 구멍을 보여준 부분에 대해서 전 국민들이 지금 심각하게 분노할 만한 사안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오늘 대통령님께서 오늘 말씀을 내신 것처럼 그 주권 감수성 이야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젊은 세대들의 이런 공정과 어떤 자유에 대한 이 갈망,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지켜주지 못할 때 이렇게 들고
밀고 일어나는 모습에 대해서는 저도 참 우리가 생각해볼 부분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예.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이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죠? 네, 오늘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잠실 시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 대통령은 부정선거론과는 구분해야 된다라면서 부시선거 문제를 지적하는 청년들은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청와대는 선관위에 일절 관여하면 안 되고 말도 하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오후에는 이 대통령이 사부 요인을 만나서 선관위 사태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수사나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들에게는 행정적, 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선관위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계속해서 재선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보다는 특검이 우선이고 특검보다는 재선거가 먼저라고 말을 했지만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에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재선거가 당론은 아니고 모레인 10일에 의원총회에서 선출될 원내대표가 많은 목소리를 담아서 정리하는 수순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재선거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재선거가 지금 법률적으로 가능하냐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좀 회의론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예, 왜냐하면 예.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또 따져야 되기 때문에 예.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건 사실인데 저는 이 사안이 정말 재선거까지 가야 될 정도로 좀 심각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하는 재선거는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선거를 지금 주장하시는 분들은 일관되게 재선거를 지금 주장을 하기 때문에 진정성이 있는데 장동혁 대표는 처음에 재선거 주장했다가 또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니까 또 재선거 얘기를 안 하다가 아이고. 다시 또 이제 와서 재선거를 주장하는 게 이건 너무 좀 정략적이다. 그러니까 같은 사안을 바라보는 것이 본인의 선거 유불리에 따라서 자꾸 주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뢰를 얻기 매우 어렵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사안을 바라볼 때도 부정선거론자들이 숟가락을 얻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황교안 전 예. 총리나 아니면 전환기 씨 같은 분들에 대한 것도 저는 우리가 구별해서 봐야 되고 또 국민들이 그렇게 구별해서 보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걸 정말 처리하기 위해서는 재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우리가 마음을 헤아린다면 예. 재선거 얘기가 안 나올 만큼 수준의 저는 선관위에 대한 고강도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예.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선관위가 왜 이런 상황이 됐느냐. 많은 분들 또 내지나 국민의힘 쪽에 계신 분들이 이 사건 딱 터졌을 때 이재명 대통령 책임론을 물었어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선관위는요. 행정부나 국회가 관여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결국 제한적으로 사법부에서 뭐 노태학 대법관도 선관위원장을 하고 있고 이 겸임하는 형태로 판사들이 각급 단위의 시도 단위의 위원장 역할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엄밀히 말하면 이건 사법부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지 이걸 가지고 행정부랑 연관시켜가지고 정부 탓을 돌리는 거는 매우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상황 속에서 앞으로의 해결책은 저는 국회가 나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수사는 수사대로 하겠지만 당장 예. 급한 대로 국회가 국정조사와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선관위에 대한 감시를 통해 가지고 저는 국민적 불안감을 떨어내줘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특검을 하자라고 예. 요구한다면 전 특검 못 받을 이유가 없고 예. 전 이번에도 국민들이 다 수긍할 수 있는 특검을 통해서 저는 뭐 성역 없이 정말 진실을 밝혀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이 제도 개선의 부분에서는 사법부와 선관위가 하나로 이렇게 뭉쳐있는 모습들은 앞으로 좀 해체를 좀 해야 된다라는 네.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논의가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고 봅니다. 구조개혁 이야기하는 게 아마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끝으로 개헌과 관련되는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 개헌은 당연히 필요한 건데 이번에도 가장 그 기초적인 뭐 계엄을 방지하고 5.18과 부마항쟁을 넣고 뭐 지방분권 강화하는 수준의 개헌도 이루어지지 못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또 선관위까지 얹혀서 뭐 개혁안을 만들면 또 각자의 주장이 너무 다양해질 것 같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까지는 선관위가 헌법기관인 건 우리가 감안을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부실 사태를 만들었다면 저는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고 저는 우리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저는 최고강도의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뉴스 넘어가 보죠. 네, 시진핑 7년 만에 방북. 네, 오늘 평양에 도착했죠? 네, 2019년 이후 7년 만에 북한 방문에 나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평양에 도착을 했습니다. 북중 정상의 대면 회동은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을 위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베이징을 찾은 이후에 9개월 만인데요. 시 주석은 방북에 앞서서 북한 노동신문 기고문에 국제 정세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다극화 그리고 포용적 경제 세계화라는 단어를 강조했는데 미국 패권주의에 맞서서 북중러 연대를 강화하는 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북한이 중국을 상대로 핵 보유 묵인을 요구할 경우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원칙을 견지해온 중국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호응할지도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와중에 최재형님이 청년부 초대장관 신인규 화이팅 이렇게 하셨는데요. 신인규 지금 청와대 다양한, 지금 네. 개각설뿐만 아니라 지금 입각설까지 나오고 있는 건가요? 지난번 썸네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예.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예, 자제를 부탁드린다라는 말씀.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청년부 장관설은 없는 것으로 네, 정리하고. 네. 자, 그러면 북한 이야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 시진핑의 7년 만의 방북은 어떤 포인트로 저희가 좀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건 뭐 예상된 수순인데요. 지난 5월 달에 있었던 그 미국과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가 이제 올해 하반기에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아마 많은 변화가 있을 네. 것이다. 다 예상을 했던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7년 만에 이제 방북을 하는 이런 상황인 것이고 앞으로 이게 이제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 이런 걸 좀 봐야 되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북한이 러시아와 너무 또 밀착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네. 상당히 좀 부담감을 느꼈을 수 있고 동시에 남북 관계를 좀 뚫는 데 있어서 중국이 상당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을 견제하는 예. 목적은 있겠습니다만 또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또 한미 동맹은 잘 강화하면서도 남북 관계를 또 뚫어야 될 예. 또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 이번에 시진핑 주석의 방북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기대가 있고 또 이 과정이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새로운 국제 질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또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선도적인 중추 국가의 역할을 저는 같이 좀 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충분히 이제 그럴 국력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도 오늘 대통령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고 예. 해외 어딜 나가도 그 국력의 그렇죠. 높아진 자부심을 거를 느낀다. 느끼신다고 했기 예. 때문에 전 앞으로도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이 새로운 질서를 짜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댓글창에서는 다들 시진핑 이야기가 아니라 신인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님이 앞날을 이렇게 기대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임금님께 캔디님 계속되는 하마평 크크크 써주셨는데 참 저희가 계속 여러 가지 이야기로 신인규 변호사님에 대한 기대를 담아서 말씀을 저는 드린다라고. 뉴스인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월요일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잠시 후에 장윤성, 김영화 그리고 윤희웅 세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